오늘은 제가 이제 영양 원소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텐데 강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텀이 길었어요. 그쵸? 제가 강의하고 텀이 길었는데 반기시지 않는 걸 보니까 뭐 그닥 저를 뭐 이렇게 앞에 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셔서 뭐 저를 기다리지는 않으셨군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 새벽에 비가 왔어요. 그쵸? 그래서 올 아주 길었던 그 여름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조금 이제 선선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죠, 비가.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잔디의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실 분들이에요. 이제 많은 면적도 다루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잔디를 재배하고 관리하고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하면은 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쵸? 너무나도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쵸? 근데 정성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자꾸 보고 만져보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 말라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그런 거는 정성이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나라의 그 부모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하늘과 같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줍니다. 너무나 많이 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그쵸? 왜 우리 그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돈 많은 부잣집 애들은 뭔가 이상하죠, 애들이.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많이 생긴다거나 또 과잉으로 성장해가지고 뭐 지하부가 좀 줄어든다거나 뭐 이래서 좀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물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릴 겁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얼만큼 줘야 되느냐, 언제 줘야 되느냐, 언제 필요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요. 와중에 70%가 산입니다. 그쵸? 이 30%의 면적, 좁은 나라의 30% 면적에 6천만, 7천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환경 문제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는 환경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밥에는 질소, 인산, 칼륨 세 가지가 가장 커요. 흔히 NPK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오늘 주로 다룰 내용입니다. 근데 N과 P 같은 경우는 환경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요즘 그 언론에서 많이 보는 사진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부영향을 해서 그 뭐죠? 그 바다 표면 위에 막 녹색으로 변하고 있죠. 그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많이 보셨죠?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막 스폰지처럼 막 들어 올려져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만큼 심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이 인산이에요. 인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질소는 괜찮냐? 질소요 어마어마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골프장 가보시거나 골프장 관리 쪽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질소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제일 많이 씁니다. 질소.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도 아마 잔디를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쓰시게 되는 게 질소일 거예요. 그럼 질소는 많이 쓰면 좋으냐? 물론 잔디가 확 파래지는 건 가시적인 효과는 최고입니다. 질소만큼 더 좋은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제가 지금 환경적인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었죠. 질소는 땅속으로 계속 이동이 빨라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하수로 갑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러니까 10 ppm, 그러니까 10만 분의 1 정도 이상 되면 그 청색아증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블루베이비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잔디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 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장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남 지역에 한 7, 80% 재배를 해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강의를 갔었어요. 이제 거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막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들 질소를 얼만큼 쓰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그램으로 얘기하는 이제 푸대로 몇 푸대 쓰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기본 적정량의 20배를 씁니다. 20배. 몇 배가 아니라 20배를 썼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잔디를 잘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아주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내 자식과 같으니까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거죠.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성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20배 됐습니다. 그때 이제 공무원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빨리 수질 검사해 보시라고, 지하수. 제가 장담하건대요.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히 그런 피해를 입은 아이가 이미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파래지건 병원 가면은 뭐래요? 큰 병원 가라 그러죠.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쵸? 그 원인도 모르고 아이가 죽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성만으로 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이만큼이 필요하구나. 계산도 다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 계산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계산도 해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제가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법, 언제,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백그라운드 되는 개념들이 어떤 것인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기대가 막 되지 않나요? 기대가 되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사람부터 일단 접근해 볼까요? 우리는 밥을 먹죠? 다 아침 식사하셨죠? 안 드셨군요. 자,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살려고 먹죠. 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입으로 막 떠들고 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잔디를 깎으려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잠잘 때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렇죠? 자, 에너지가 필요해서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자,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성장판이 닫혀서 뭐 큰 성장이 있지는 않겠지만 성장기 어린이들은 또 성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포적인 단위에서부터 다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세포는 계속 또 없어져요.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나요? 열흘마다 없어집니다. 계속 생겨요. 계속. 자, 그러면 에너지와 성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배가 고프면 어떡하죠?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몇 톤대요? 짜장면 2그릇이요. 뭐 시키기도 하죠. 가서 먹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와 식물이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움직일 수 있다와 없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소나무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식물은 밥을 어떻게 먹나요? 광합성을 하죠. 그렇죠. 우리 사장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상부에서는 광합성을 합니다. 사람도 광합성을 하나요? 그렇죠. 예, 안 합니다. 사람은 광합성을 합니다. 사람은 엽록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광합성을 한다면은 다 여러분 녹색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녹색 인간은 없죠. 예, 사람은 광합성 안 합니다. 근데 지압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가 성장하면서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을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는 확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확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디퓨전이라고 하는 확산. 이건 이제 세포 단위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투명한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놓으시고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번지죠, 이렇게. 모든 색이 똑같아질 때까지 번집니다. 에너지가 사용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확산이에요. 요거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닌데 이제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삼투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투압 여러분이 늘 경험하시죠? 어디서 경험합니까? 목욕탕. 목욕탕 가면 손이 쭈글쭈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늙나요? 아니죠. 내 몸속에 농도가 높으니까 목욕탕에 있는 물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나가면 이제 또 멀쩡하게 되죠. 그렇죠? 그 농도 차이에서 생기는 겁니다.
확산과 삼투압을 통해서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수분 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물 할 때 설명드렸죠. 토양 속의 공간은 큰 공간이 있고 작은 공간이 있다. 큰 공간에는 공기가 채워져 있고 작은 공간은 수분이 채워져 있다. 큰 공간에 있는 공기가 줄어들면 공기가 없어지니까 혐기성 미생물들이 와서 블랙레이어가 생긴다. 아마 블랙레이어는 잔디, 여러분 아마 그 앞에 강사분들도 블랙레이어 몇 번씩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쵸? 시커먼 토양 뭐 어쩌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생기니까. 우리 앞에 강사분들이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아주 잘 강의를 해주셨을 텐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수분 이동이 왜 중요하냐? 질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실 질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분과 이동합니다. 무조건. 그럼 우리 배운 내용 가지고 접근해 볼까요? 모래. 모래는 물이 쭉쭉 빠지죠. 그러면은 질소를 10개를 넣으면 한 2개 정도밖에 못 쓸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래 집안일 때는 어떻게 수분을 줘야 된다고요?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아요. 그것은 교과서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주고 오랫동안 있어야지 뿌리가 길어진다. 이런 게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데 모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자, 그럼 질소 같은 경우는 수분 이동을 아주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아주 연관이 많은 원소입니다. 아셨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영양분을 섭취를 합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어떤 밥을 좋아하느냐? 아, 여러분 머리 아프시죠? 여러분 학창 시절 때 다 보았던 화학 시간에 보았던 주기율표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떠들잖아요. 야, 주기율표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야. 그럼 애들 싹 조용해집니다. 이 주기율표가 다가 아니죠. 2008년에 4가지의 원소가 추가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근데 이거는 좀 구버전입니다. 그 구버전만 해도 많죠? 네, 충분합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 원소가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몇 개의 원소가 필요? 3개? NPK? 네? NPK, P, N, K, 3개. 식물이 성장에 필요한 원소는 총 17가지입니다. 그래서 17가지가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여러분 이제 식물 이제 잔디를 다루실 분들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렇죠? 17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허구한 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얘네 배고프지 않게 17가지를 영양제처럼 막 해가지고 줘야 되느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틀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CHO, 탄소, 수소, 산소는 우리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왜? 지금 이 공간에도 세고 셌습니다. 그렇죠? H, 이 공에도 물 많죠? CO, 이산화탄소에 다 있죠? 그렇죠? 이 공간에도 세고 셌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얘네는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눠집니다. 다량 원소. 뭡니까? 많이 필요한 애들, 미량 원소, 조금 필요한 애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량 원소 중에는 첫 번째로 중요한 애들이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애들이 있어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맞지는 않죠. 이제 메인, 그다음에 두 번째 메인,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주로 배우게 될 질소인 칼륨입니다. NPK라고 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농원이나 비료 공급 업체에 가서 비료를 사면 이제 한 20kg 단위로 팔죠. 그 숫자가 항상 3개가 딱딱딱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NPK의 함량입니다. NPK의 함량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N-P2O5, K3O5의 함량입니다. K2O죠. K2O. 함량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계산해서 공급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오늘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미량원소나 두 번째 중요한 그 다량원소들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또 이걸 포함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많이 안 쓰죠. 왜냐하면 미량원소 같은 경우는 토양 속에 대부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이언, 그 다음에 망간, 뭐 이런 애들 있죠. 마그네슘. 특히 이런 애들은 녹색과 관련이 있어요. 막 엽록소를 만드는데 연관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질소가 아닌 다른 것을 사용하게 될 때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켄터키 블루그래스 재배도 많이 할 텐데 우리나라는 조이시 아니면 켄터키가 대부분입니다. 골프장이나 이제 크리핑 벤트그래스 사용하고요.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조성을 할 때 한 가지 초종으로 안 해요. 한 가지 품종으로 안 해요. 한 세네 가지를 같이 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뭐죠? 그렇죠. 병이 오면요. 한 가지로만 한 번에 훅 피해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섞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성장하면서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나 성장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색이 막 이렇게 조금 뒤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색이 조금 어떤 애 옅고 막 얼룩 같은 거 생깁니다. 근데 이걸 때 아이언 써주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녹색으로 일괄적으로 변합니다. 그럴 때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기본은 CHO, 탄소, 수소, 산소이지만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누고 다량 원소에는 NPK,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칼슘, 마그네슘, 설퍼, 황, 그 다음에 미량 원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나누는 기준은 뭐 1kg 당에 1000mg, 1kg 당에 100mg 요 기준으로 나눠진다. 요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재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실험실을 구성해서 잎을 따서 이걸 학술적인 방법 해가지고 0. 몇몇 g까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준만 알아두시고요. 이런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양을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주로 질소인 칼륨, 인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것은 이제 올소파스페이트, 그러니까 P2O5 이제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질소인 칼륨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간략하게 제가 정리해둔 것이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고 계산하고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시험 보려고 이거 외우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가지고 계시라고 제가 테이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NPK 위에 이제 세 가지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요게 버뮤다 그래스, 크리핑 벤트 그래스, 페러니얼 라이 그래스, 세인 어거스틴 그래스 요 종류들이 그 잎 있죠. 티슈 잎에 가지고 있는 함량이에요. 적정 함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문제가 모르겠다. 내가 잘 키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잘 성장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잎을 뜯어서 예지할 때 있죠. 그 잎을 뜯어서 조금 뭐 근 대학이나 이런 연구소 같은데 조금 돈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내셔서 이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면 답이 옵니다. 그래서 이 적정 범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것이 원인입니다. 다른 것이 원인이에요. 영양원소 때문에 그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적정 범위를 알아놓으시라고 제가 이거 자료로 드린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근해서 볼 게 이제 크리핑 벤트그래스 정도 되겠네요. 페르니얼 라이그래스 정도. NPK는 4.5에서 6. 뭐 P는 굉장히 적어요. 인산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칼륨은 그래도 좀 높네요. 역시 질소가 가장 함량이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퍼센트입니다. 여기 적혀 있죠?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좌측을 보시면 퍼센트라고 적어놨죠? 예,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ppm이라고 적어놨죠? 미량원소는 그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ppm이라는 단위는 100만 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0만 g이 있으면 그 안에 1g이 있다가 1ppm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죠. 근데 여러분 NPK를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퍼센티지고요. 퍼센티지는 자 질문 그 어르신께서 설명하신 게 뭐에 대한 퍼센트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예지에서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예지물을 해서 그 예지물 100g을 딱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근데 100g 안에
이것이 한 4.5g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잔디 잎이 100g 있으면은 거기에 질소가 한 4.5g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6g이 되겠죠? 그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퍼센트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잎이 그 티슈 잎에 대한 퍼센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질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황백화 현상이라고 있는데요. 잔디가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상이 생기면은 노랗게 변합니다. 그쵸? 근데 이거 백화 현상, 황백화 현상 그렇게 많이 해요. 잔디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은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질소가 부족할 때도 생기고요. 병이 왔을 때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오늘은 좀 온도가 떨어졌는데 온도가 높아져서 열에 의한 스트레스 받아도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건조에도 이런 현상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랗게 되는 현상은 황백화 현상이라고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괴사 현상이라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근데 황백화 현상과 괴사 현상에 큰 차이점이 있죠. 뭐냐면 황백화 현상과 괴사 현상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회복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예요. 황백화 현상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질소가 부족해요. 막 노랗게 돼요. 질소 주면 다시 파랗게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괴사 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무리 뭔가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하나 예를 들게요. 요즘 제일 많이 생길 수 있는, 제일 많이 안 생기죠. 그렇게 많이 생기는 병이 아니니까 피치움 블라이트라는 병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북의 장수 골프 리조트라는 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피치움이 발생했답니다. 피치움이라는 것은 한번 병이 걸리잖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거의 그 잔디의 암 같은 존재입니다. 죽어요. 뭐 달라스팟이나 뭐 이런 거는 회복이 돼요. 근데 피치움 블라이트는 회복이 안 됩니다. 언제 생기냐면 34도, 35도 이상 될 때. 최근 그렇게 됐죠? 골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병입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에도 발생을 합니다. 병이 걸리면 죽어요. 그때는 괴사 현상이라고, 괴사라고 합니다. 황백화 현상이라고 안 해요. 근데 그냥 노랗게 되면 그냥 무조건 황백화 이런 현상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명확히 알고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황백화 현상에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도 몇 가지를 다룰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동성과 불이동성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비교해서 오늘 할 거 두 가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질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땅속에서 이동이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하수로 금방 흘러간다 그랬죠? 식물체 내에서도 이동이 빠릅니다. 질소는.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식물체 내에서도 토양에서도 이동이 굉장히 빠른 이동성이에요. 이동성. 자, 오늘 할 두 번째 인 볼까요? 인은 식물체 내에서는 이동이 빨라요. 이동성이죠? 근데 토양에서는 이동을 하지 않아요. 토양은 이동하지 않아요. 토양 내에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럼 불이동성입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자, 불이동성이라고 딱 알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셔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토양 분석을 했어요. 파종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 말씀드리면 인산이 많아야 됩니다.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토양 속에 인산이 많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파종하고 인산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굉장히 트리키한 질문이죠. 토양 속에 인산이 많아요. 여러분 파종을 해야 돼요. 인산이 필요하니까. 근데 토양 속에 인산이 많아요. 그러면 인산을 더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도 넣어줘야 돼요.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토양 속에는 있는 피는 인산은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파종했을 때 그 토양까지 인산이 접촉이 되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일어나는 그 녹조 현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토양 속에서 이동도 안 하는데 물로 왜 가 걔네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토양 속에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침식 현상이 있으면 토양이랑 같이 이동을 해서 하천으로 흘러가요. 그러면 그 인산들이 그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요. 녹조를 막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산소가 부족해서 그 하천에 있는 막 물고기들이 죽어서 올라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죠. 확산 말씀드렸죠. 확산에 의해서 섭취를 합니다. 질소는 수분 이동에 의해서 섭취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골프장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골프장 내에 있는 연못 있죠. 녹조 현상이 안 생기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지하게 많이 쓴다라는 거죠. 무지하게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성과 분리동성은 토양 내에서 이동을 하느냐, 조직 내에서 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환경 영향과도 문제가 있고요. 또 식물이 부족했을 때, 그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현상도 요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제가 굉장히 많이 첨부해 놨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단일 원소 비료였습니다. 단일 원소 비료. 죄송한데 좀 글씨가 좀 작은가요? 뒤에 어린이 잘 보이세요? 예. 단일 원소 비료는 뭡니까? 여러분 요소 비료 아시죠? 요소. 요소 비료 아시죠? 요소 비료는 질소 하나만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요소 비료 되게 쌉니다, 여러분. 되게 싸요. 골프장에서는 잘 안 씁니다. 왜? 싸다고 안 씁니다. 싸다고. 이건 제가 좀 말씀드린 적 있죠. 그쵸? 자, 요소 비료 좋아요. 네, 화학 비료라서 좀 뭐 생각이 왔는데 농도의 차이만 잘 조정하면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요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요소처럼 질소가 한가함에 있으면 단일 원소 비료라고 합니다. 46%.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54%는 뭐냐? 이 요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얀 알갱이로 돼 있죠. 요소 비료는. 그것이 질소 덩어리가 아니라 요것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합 비료 보셔도 그 퍼센트 다 합쳐도 100이 안 됩니다. 그것은 첨가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배합 비료와 균일 비료, 혼합 비료, 복합 비료 있습니다. 배합 비료와 균일 비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NPK가 다 있는데 입자가 하나씩 N을 포함하느냐, 다 포함하느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배합 비료고 균일 비료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뭐 균일하게 가느냐, 뭐 농도를 조절하기 쉽느냐 이런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깎기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막 부서지기도 합니다. 코팅된 것들이.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균일하게 아주 균일하게 또 적용하기 위해서 그 형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함량대로 계산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재배 여러분들 관리하시면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아주 균일하게 NPK가 공급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쨌든 좀 쏠림 현상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만큼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얘는 따로따로 만드니까 단가가 낮습니다. 좀 쌉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단가가 높은데 균일하게 공급을 가능하다. 뭐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혼합 비료와 복합 비료가 있습니다. 조금 비슷한 개념이에요. 단일이랑 좀 다른데 두 가지 이상이 되면 혼합,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복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제가 바뀌었으면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잘못된 건 아닌데 주로 복합 비료를 써요. 제품도 복합 비료가 대부분입니다.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5만 평 정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복합 비료를 사용합니다. 인산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원하지 않아도 질소와 칼륨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복합 비료를 사용할 때 질소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뭐 제곱미터당 5g 뭐 보통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인산이 필요하든 안 하든 복합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제가 이 얘기도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이 제정이 됐어요. 인산을 사용 못하게 법이 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개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저도 학회에서 논문을 써서 이제 했는데 이제 제 논문을 보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2007년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인산을 못 쓰게 됐어요. 잔디에. 성장한 잔디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아니 주된 원소인데 왜 못 쓰냐?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열 몇 군데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최소한 성장한 잔디에서 3년 동안 인산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동시대에 공부했던 분입니다. 지금 이제 그 위스콘신의 교수님으로 계신데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뉴저지에서 학위를 했어요. 뉴저지 그쪽에서. 그쪽에 주 전체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인산이 부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토양이. 인산이 부족한 토양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뭡니까? 필요 없으면 안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녹조 현상만 더 부추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개념이 없어요. 미국에서 2007년도에 지금은 28개 주가 법이 제정이 돼서 인산을 사용 못하게 법으로 금지됐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비료를 제조하는 업체들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생산 공정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법을 금지했으니까 인산을 만드는 걸 다 막고 지금은 한 가지 원소 혹은 두 가지 원소 인산과 칼륨만 들어간 것을 질소와 칼륨만 들어간 것을 생산을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 복합 비료를 주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비료 파는 곳에 가셔서 보시면 주로 복합 비료예요. 뭡니까?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유념해 두셔야 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개념이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인산 거의 필요 없습니다. 다 성장한 잔디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느끼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한 달 동안 골프장에 컨설팅을 많이 한 내용입니다. 뜨겁고 비가 안 오니까 모래 같은 게 막 뭉치죠. 그렇죠? 물을 줘도 잔디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래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시린징, 막 구멍을 막 뚫어주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코어링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코어링 안 합니다. 왜? 여름철에 회복 못 한다고. 바보 같은 생각이죠. 물을 줘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나라는 장마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 뿌리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장마철 지나고 땅이 젖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뿌리가 물을 섭취를 못해요. 왜? 장마 끝나고 고온이 지속되면 표면이 마르죠. 그럼 뿌리가 깊이까지 못 들어가서 토양 속에 수분이 많아도 고사하는 그런 현상이 웻 윌팅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줘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때 뿌리를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인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사용하는 거죠. 왜? 복합 비료만 주로 팔고 그것만 주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요즘 알아두시고 요소 괜찮아요. 뭐 웃자란다, 뭐 때지층이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농도 조절만 하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가격 쌉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사용된 것을 사용하는 조금 귀찮죠. 왜? 그냥 복합비로 훅 해가지고 쑥 밀면 되는데 하나하나씩 최소한 2배의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데서는 여러분 아주 얘기한 사람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렇죠. 포함이 됩니다. 근데 종류가 다른 거죠. 예.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요소 아니면 복합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파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뭐 찾아봤거든요. 없습니다. 그것이 종류가 있는데 표시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파는 곳은 전 못 봤습니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까. 저는 이렇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많이 문의를 들어오는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 거기랑 짜고 뭐 하는 것 같이 볼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복합 비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복합 비료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단일 원소 비료가 좀 많이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자, 본격적으로 질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질소는요 잔디에서 역할이 단백질, 핵산, 효소 등 식물체 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수 원소입니다. 우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질소가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그만큼 제일 많이 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잔디 상태 안 좋다? 조건 반세요. 질소 줘야지 라는 생각이 팍 들 정도로 질소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복합비료 얘기 많이 나왔는데 복합비료를 사용할 때도 질소 기준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질소가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질문도 주셨죠? 황백화 현상이 아래 잎, 지표면에서 가까운 잎부터 생깁니다. 이것은 아까 배운 내용을 접근해서 이야기하자면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동성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성장률 및 밀도가 감소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체내에서 단백질, 해산, 효소 등이 막 안 생기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달라스팍 같은 경우는 질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식물 병리학 교과서 입문서를 보면요, 병이 발생하는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환경, 그다음에 초종, 그다음에 병원균이 뭐냐,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질소는 안 들어가요. 환경 일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질소를 파는 사람들이 우리 질소를 쓰면 병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원인 중에 포함이 안 됩니다. 비료는 병이랑 관계가 없어요. 단 질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고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명백합니다. 질소가 부족할 때는 달라스팟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질소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달라스팟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회복이 됩니다. 잔디가 회복이 됩니다. 달라스팟이 잔디를 공격하는 게 좀 줄어듭니다. 많은 경우에서 골프장에서는 이미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균제죠. 살균제를 반드시 달라스팟을 쓸 때는 질소랑 같이 씁니다. 예. 사진을 볼까요? 자, 알팔파라는 식물입니다. 이쪽은 질소가 부족할 거고요. 이쪽은 아주 많이 있는 겁니다.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죠? 자, 요거는 옥수수입니다. 이쪽은 질소가 충분한 거, 이쪽은 질소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랫잎이죠? 아랫잎? 아랫잎이 노랗게 변하고 있죠? 그쵸? 지표면에서 가까운 잎, 그쵸? 자, 얘는 사탕수수입니다. 사탕수수. 질소가 아랫잎이 노랗게 되죠? 그쵸?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잔디는 어떠냐? 크리핑 벤트그레스입니다. 골프장 퍼팅그레스는 우리 초정 다 배웠었죠? 그쵸? 이것은 17가지 원소가 모두 충분합니다. 근데 이쪽은 질소가 없는 겁니다. 어때요? 전체가 다 노랗게 되죠? 전체가 다. 그쵸? 병이 걸렸을 때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자, 이것은 켄터키 블루그래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이샤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재배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은 17가지 원소가 다 있는 겁니다. 이쪽은 질소가 없는 겁니다. 명백히 다르죠? 명백히 다릅니다. 근데 이것은 좀 극한 경우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제 일부러 질소를 안 준 그런 케이스죠.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뒤에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왼쪽은 질소가 충분한 거예요. 1년 동안 질소가 40g이 들어갔어요. 이쪽은 질소를 안 줬어요. 이쪽은 10g만 주고 이쪽 20g만 주고 30g 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밀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죠. 질소가 부족하면 밀도가 떨어진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잡초가 생기는 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공간이 생기면 삐집고 들어와요. 잡초는요 밀도가 높잖아요. 잡초 걱정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잡초라는 것들이 인류는 뭐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아마 올해 산소 가시면 대단할 겁니다. 아마. 지금 밀림이 돼 있을 거예요. 왜? 잔디가 살기 힘든 기상 조건이었죠. 그래서 저희 500평에도 어마어마하게 잡초 많이 자랐습니다. 밀도만 높으면요 잡초 안 생깁니다. 명확합니다. 자, 여기는 제일 많이 생겼죠. 그쵸? 좀 덜 생기고 좀 덜 생기고 했습니다. 밀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소는요 밀도를 좋게 하는 가장 좋은 원소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질소만 준다고 밀도가 높아지진 않아요. 깎기 있죠. 깎기. 여러분 깎기 배우셨죠? 깎기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깎기와도. 그건 아마 그 깎기를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늦가을 있죠. 늦가을. 초겨울.
요럴 때 여러분 혹시 비료 주나요, 우리? 개구리가 겨울잠 들어가는 시기? 그때 질소를 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쵸? 겨울인데, 겨울잠 자는데. 그쵸? 예, 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내용은 미국에서는 사실 오래전에 이제 좋은 훌륭하신 학자분들이 밝혀내셔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하는 곳이 많이 없는, 저도 가는 데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잔디가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 중에 하나가 그 휴면기에서 깰 때, 초봄입니다. 눈이 녹거나 이제 온도가 따뜻해질 때, 이때 피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이제 병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설부병이라고 있습니다. 스노우몰드라고 하는 설부병이 있는데 겨울에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이제 눈이 녹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때도 잔디가 이제 약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병도 생기고 이제 피해가 가장 많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잔디를 아마 재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겨울에서 깨어날 때 잔디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초겨울에 그 비료를 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공기 중은 얼어 있어요. 대기 중은 얼어 있어요. 근데 토양은 얼어 있지 않아요. 아직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지상부는 안 자라요. 딱 성장이 멈췄어요. 근데 지하부는 아직 성장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질소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질소를 품고 본능적으로 품고 있어요. 내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품고 있어요. 그러고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휴면기 들어간다면 뭐예요? 성장을 안 하고 살아만 있는 거예요. 식물이 겨울 동안. 그걸 품고 봄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봄에 이제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이제 뭐 스프링 그린업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이때 정말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많이 밝혀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비료가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봄철에 회복될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고는 그렇죠. 아니 다 떡떡 얼어붙는데 비료 주면 무슨 소용이야. 자라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보니까 봄철에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알고 계셨다가 제 경험으로는 언제가 좋으냐. 우리나라 기온에서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기상이 아주 추워요. 그 대기 온도가 아주 추워요. 막 뭐 4도, 5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지하는 안 그렇습니다. 지하는 안 그래요. 그럴 때.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이 제 경험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한 뒤에 이제 계산 한번 배우시겠지만 이제 질소로 따지면은 제곱미터당 5g 정도 해주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예요. 색깔이 명확히 차이가 나죠? 색깔이 명확히 차이가 나죠? 예, 요것은 봄철에 이제 얼만큼 회복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재밌어서 꼭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빠한테 용돈 받으려면 구두를 닦죠. 얘네들은 잔디한테 깎거나 비료를 줍니다. 정성스럽게 준다고 줬는데 빈 곳이 있네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초보자들이 많이 제 경험인데 아주 아주 정성스럽게 준다고 줬는데 이제 빈 데를 줘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우자라고 여기는 안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학생들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똑바른 선 이렇게 뭐 조금 중복이 되게 뭐 이런 거 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아마 실수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반에는 아마 이런 실수를 한두 번쯤은 할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 근데요, 이제 질소도요, 수용성이 있고 불용성이 있어요. 요소 같은 경우는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요소가 쓰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제 불용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알갱이 형태로 주죠. 알비료로 주죠. 알비료를 주게 되면 이런 현상이 뭐 초보자들한테 꼭 생깁니다. 이제 좀 몇 번 해보면 다 돼요. 다 되는데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뭐 병이 생겨 그런 거 아니니까 이제 조금씩 더 이제 균일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소 있죠, 요소. 요소 이제 미국 애들은 다 물로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액이 있잖아요. 이게 쏟아졌어요. 이제 발에 묻잖아요. 그 발로 그린을 걸어갔어요. 발자국대로 녹색이 됐어요. 발자국대로. 그 정도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요소는 질소가 46%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질소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질소는 일주일 안에 효과가 확 납니다. 네, 그런 이 정도요. 충분히 납니다. 이름도 쓸 수 있습니다. 이름도 쓸 수 있어요. 자, 인 볼까요? 인. 자, 인 넘어가기 전에 자, 질소에 대해서 환경 문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질소는 수분의 이동과 같이 식물의 뿌리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NO3 마이너스, 나이트레인 나이트로젠이라는 형태로 지하수로 흘러가게 돼요. 근데 지하수의 함량이 10ppm, 10ppm이죠. 그러니까 10만 분의 1 이상이 되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준인데 청색아증, 블루베이비 신드롬이죠. 아이가 얼굴이 파랗게 돼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 지하수를 계속 복용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질소의 손실을 막아야 되는 사명감을 가진 집단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환경 문제에 연관된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인 보도록 할까요? 인. 자, 인 잔디에서의 역할. 뭐 핵산, 인지질 뭐 이런 골치 아픈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뿌리 성장. 인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발화될 때. 발화되기 위한 거는 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합비료의 질소, 인, 칼륨의 비율이 파종할 때 있죠. 여러분 씨 뿌릴 때. 그래서 교과서적인 방법은 1대 2대 1이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에요. 뭡니까? 복합비료의 함량이 예를 들어서 질소가 10% 있다. 그럼 이는 20% 있는 걸 사용하는 게 맞아요. 칼륨은 10%. 그래서 1대 2대 1이 가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잔디씨를 파종할 때. 파종할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산은 토양에서 이동을 안 해요. 그래서 토양의 인산 함량이 높다 그래도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를 많이 해요. 발화율 떨어져요. 반드시 섞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하부의 성장. 발화할 때. 그 종자 형성. 이럴 때는 인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인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 성장률 및 밀도 감소. 너무나도 당연하죠? 잎이 자주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생긴다. 신기하네요. 왜 자주색으로 변할까? 황백화 현상도 아니고 왜 자주색으로 변할까?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특이한 현상인데 이제 잎이 잔디 같은 경우는 잎이 자주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조이시아 그래서 있죠. 봄철에 회복할 때 자주색을 띄어요. 유전적으로 띄어요. 그리고 인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 것 같은데 여러분 주스 같은 거 사 먹으면 안토시아닌 함유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왜 그 한약 봉투 같은 데 들어있는 주스 있죠? 그러니까 식물에서 이제 자주색을 띠는 식물들이 있죠. 가지, 포도, 적양배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안토시아닌 함유가 많은 식물들이에요.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빛 중에는 햇빛 중에는 안 좋은 빛들이 있죠. 그걸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 과학이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를 막으려는 노력이 강하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해주는 원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먹고 뭐 이렇게 움직이시고 하시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꼭 부산물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H2O2 뭐죠? 과산화수소입니다. 몸속에서 생기거든요. 그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뭐가? 안토시아닌이. 근데 인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얘가 갑자기 확 발현이 돼요. 안토시아닌이. 그래서 자주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이 배웠던 황백화 현상이 생기면서 고사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럼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교수님, 인이 부족하는 현상이 자주 보이나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 딱 한 번 봤습니다. 25년 동안 딱 한 번 봤습니다. 절대 보기 힘듭니다. 그것도 일부러 안 준, 일부러 복합 질소만 준. 그리고 또 몇 년 지나야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정말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지금은
다른 미국에 이제 다른 대학 교수님으로 계신 분이 학교에서 만났는데 있대요. 그거 나 좀 보내줘. 막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못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장담합니다. 못 봅니다. 왜? 복합비로 쓰잖아요.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볼 일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시는 단계니까 알아두셔야겠죠. 자, 교과서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입니다. 어때요? 잘 안 보이, 이제 조금 색이 그래서였지만 자주 색이 되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켄터키 블루그래스는 요거는 이제 좀 노랗게 되는 현상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녹색이 짙죠? 인이 부족하면은 처음에 안토시아닌이 확 발현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체내에 있는 질소를 다 쓰게 그냥 소진시켜 버려요. 왜? 살아내려고. 인이 없으니까 질소를 써서 살아내려고 녹색을 발현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는 근데 되게 적어요. 되게 짧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조금 찢죠? 이럴 때 생기는 녹색은요, 여러분, 깔끔하게 녹색이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좀 탁한 녹색으로 좀 변합니다. 탁한 녹색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녹색이 지나다가 조금 자주색을 띠는 거 보이시죠?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사진 아닙니다. 전 사진이 없어요. 너무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때요? 심하게 돼서 이제 죽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100% 장담할 수는 없겠죠. 또 어떤 데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기 거의 힘든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이제 배우시는 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그렇죠? 조금 흐린데 사진이. 자, 인상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 분에 환경 문제와 연부해서 말씀드릴게요. 뭐가 생긴다고요? 부영양화, 녹조 현상. 왜 생긴다고요? 인산은 토양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토양과 같이 침식작용, 그 다음에 토양의 유실과 같이 하천으로 가요. 그러면 토양 그 하천의 표면수에 인산이 많겠죠? 그래서 녹조가 많이 생깁니다. 녹조가 많이 생겨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기고 있고요. 골프장의 연못은 뭐 백발백중입니다. 없는 곳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녹조 현상이 심각한데 이 인상 같은 경우는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자, 칼륨 보도록 할까요? 칼륨은 굉장히 신비한 녀석입니다. NPK 가장 주된 원소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분 잘 알아놓으세요.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식물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가장 주된 능력이 뭐냐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영역.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각종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올해 무지하게 더웠죠? 건조했죠?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칼륨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기상변화가 심하죠? 심할 수밖에 없죠? 칼륨의 사용량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 기상변화가 심하다라는 것은 스트레스가 식물 입장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그쵸? 식물이 뭐 에어컨을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물이 없어서 뭐 물 마시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견뎌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견디느냐? 스트레스 견디는 능력을 강화시켜야죠. 칼륨이 최고입니다.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준 그 교수님이 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숨겨진 배고픔, 뭐 이제 우리 말로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 표현을 쓰세요. 뭐 히든 헝거 이런 표현 쓰거든요. 도대체 얘는 부족한 때 생긴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많이 줬다고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극한 상황에 가면 부족했을 때 생긴 현상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질소 같은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예? 아닙니다. 죽습니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요소 같은 거 한 주먹 여러분 잔디에 놓잖아요. 한 일주일 내에
하얗게 다 타 죽습니다. 근데 칼륨은요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그런 현상이 안 생겨요. 되게 신기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을 나거나 여름철을 날 때 칼륨 있고 없고는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거의 잔디한테 보약이다. 거의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아주 월등해집니다. 뒤에 사진도 있으니까 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칼륨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이 제가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히든 헝거라고 했는데요. 이제 실험을 위해서 이제 극한 상황까지 이제 주기도 하죠.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부터 보면요. 잎의 끝이 말리거나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체 잎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요. 칼륨이 부족할 때 건조 피해, 온도 피해, 물리적 피해 등에 더 쉽게 고사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자, 아까 질소가 부족했을 때 생긴 현상이랑은 사뭇 다르네요. 그쵸? 자, 이건 이제 알팔파라는 식물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얘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아, 옥수수는 뭐 심각한 현상이 잎의 끝에서부터 노란 현상이 생기네요. 그쵸? 자, 옥수수입니다. 얘는 부족할 때 생겨. 잎의 끝에서부터 생기죠. 그쵸? 모서리 부분서부터. 얘는 정상입니다. 그쵸? 자, 소이빈입니다. 소이빈. 얘도 잎의 끝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 잔디를 볼까요? 잔디. 보이시나요? 크리핑 멘트그레스. 가운데는 녹색인데 양 옆부분서부터 노랗게 된 현상이 생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복합 비료를 90% 이상 쓰기 때문에 볼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겠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단일 원소만 쓰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정부에서 제정하면 여러분들 이런 현상도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쵸? 자, 켄터키 블루그래스 볼까요? 가운데는 녹색인데 양 옆서부터 노랗게 되고 있죠? 그쵸? 자, 아주 낮았을 때 칼륨이 있는 잔디와 없는 잔디의 차이입니다. 어때요? K가 많은 거, 그 다음에 K가 적은 겨울철 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이게 질소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칼륨은요 아주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을 극대화해 주기 때문에요. 특히 이상 기온이 생겼을 때는요 칼륨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잔디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앞으로 기온이 굉장히 많이 이상해지고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질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칼륨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걸 질소 가지고 뭐 질소 주면은 얘가 퍼져 가지고 덮겠지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칼륨의 활용을 여러분 아주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저는 겨울철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겨울철에.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해서 NP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기본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적인 문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들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들어오지 않은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NPK에 대해서는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아마 여러분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NPK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3, 4분만 쉬었다가 다시 뒷부분 하고 계산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NPK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나라에서 잔디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용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 이제 좀 한 번씩 들으신 거고요. 이 뒷부분은 사실 사람들이 잘 신경도 안 쓰고요.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용도 잘 안 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좀 참고할 정도라고 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시흥 잔디 아카데미니까 여러분들 이론적인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저는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사진이랑 같이 보고 여러분 숙지하시고요. 또 자료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연속 문제 위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뭐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뼈를 이제 구성하는
멸치에 있는 많이 있는 그런 거죠. 자, 세포벽을 구성하는 필수 원소라고 합니다. 세포벽. 사람한테 세포벽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한테 세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세포 몇 개 있는지 세보신 분? 약 10조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세포벽을 구성하는데 칼슘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겠죠? 그쵸? 자, 효소의 활성화 그리고 인지질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 원소. 인지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포벽이 인지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 잎이 구부러진다. 위쪽 잎. 얘는 좀 다르네요. NPK는 주로 아랫잎이었죠? 그렇죠? 칼슘이 위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게 외우실 것 같아요. 아랫잎 쪽에 피해가 있구나. 그럼 NPK 쪽이겠구나. 위쪽이네. 제 2원소나 미량 원소 쪽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러분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잔디잎의 모서리나 끝부분도 고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칼륨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지하부의 성장 감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포벽이 성장이 줄어드는데. 그렇죠? 예. 자, 사진을 볼까요? 얘가 약간 젓갈색을 띠는 현상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을 볼 수 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사진으로 여러 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핑 벤트그래스 볼까요? 자, 색이 좀 젓갈색이긴 하지만 자주색에 가깝지만 아까 여러분 사진 보신 것과 같이 인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의 사진과는 좀 다르죠? 그쵸? 구분이 가시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칼륨이 부족할 때 생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운데는 녹색이고 양쪽이 황백화 현상이 생기는 현상이었죠. 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 엽록소 생성에 필요한 원소라고 합니다. 엽록소. 광합성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쵸? 당연히 녹색을 띱니다. 식물이 녹색이 아니죠. 빛을 받아서 녹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녹색인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한다고요? 엽록소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엽록소가 있으면 사람도 녹색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녹색을 띠는데 중요한 원소가 된다는 이야기죠. 질소가 그렇고요. 아연이 그렇다 그랬죠. 마그네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마그네슘을 아주 종종 사용을 합니다. 조금 연륜이 있는 그 코스가리 팀장 같은 경우는요. 마그네슘을 잘 사용을 합니다.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그네슘이 기준치일 때 황백화 현상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엽록소의 생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황백화 현상은 아랫잎. 얘는 위에잎이 아니라 아랫잎이네요. 질소와 같이 아랫잎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생기네요. 자, 그물맥, 녹색을 유지하고 때때로 그물맥이 노란색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부 잎부터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지하부보다는 지상부에 더 영향이 크네요. 지하부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인이 그렇겠죠. 앞부분과 비교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얘는 이제 앞에서 볼 수 있는 칼슘이랑은 조금 비슷한 색을 띠네요. 마그네슘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칼슘보다는 조금 옅은 색을 나타내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사실 질문하셔야 돼요. 자연인데 여러분, 색을 보고 이것이 마그네슘이냐 칼슘이냐 부족한 현상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자연이 이렇게 뭐 두부 자르듯이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인이 부족했어도 이런 색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관리 기록, 그다음에 기온 상태, 여러 가지 상태를 다 점검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진짜 실험실에서 분석을 해보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면서 실험실 운영하는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대학이나 의뢰를 하시고요. 그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 가지고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쪽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진 보고 교수님 설명은 이쪽인데 이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로 색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하려고 이것만 없앤 상태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거대로 생기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은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을 볼까요? 황은 좀 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토양에는요, pH가 중요합니다. pH 뭔지 아시죠? 산도, 염기성, 산성. pH의 범위가 6.5에서 7.2가 가장 좋습니다. 잔디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거의 중성이죠. 근데 이제 pH가 높을 때도 있죠. pH가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pH를 조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조정합니까? 토양에다 염산을 드립다 붓으면 됩니까? pH가 낮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높입니까? 락스를 막 부으면 될까요? 어떨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토양의 pH를 높이고 낮추는 방법들은 있어요. 근데 자, 여러분, 토양이 넓죠? 골프장 한 군데 30만 평이에요. 좀 큰 데는 50만 평입니다. 이 전체 토양의 pH를 바꾼다?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학술적으로 pH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화학 구조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되는데 이제 요 물질이 있어요. pH를 높이려면 요 물질을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럼 pH를 낮추면 어떻게 하느냐? 황을 넣어주면 돼요. 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관수 있죠, 관수, 스프링클러, 이걸 통해서 녹는 황을 써가지고 이걸 이제 농도를 조절해서 계속 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황이다 보니까 부식을 시켜요. 관을 부식을 시켜서 이게 관이 이제 삭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물이랑 섞이면 황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농도 조절이 중요한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황산을 식물한테 주면 죽겠죠. 그래서 농도 조절을 해서 영향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주긴 하는데 잘하는 곳은 괜찮은데 이것이 조절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겪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잔디 재배를 시작하거나 파종을 시작하잖아요. 어떤 형태는 시작하잖아요. 토양의 pH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pH가 8.3 정도 된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돈 무지하게 듭니다. 밥을요 100그릇을 줘도요 한 그릇밖에 못 먹습니다. pH가 다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pH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pH 말고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캐타이온 익스체인지 카패시티에서 뭐 이걸 얼마만큼 흡수하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 pH만큼은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5에서 7.2가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물론 pH를 낮추고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pH를 적정한 pH에 있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황은 이제 토양 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아미노산, 뭐 시스테인, 메치온이 그 많은 단백질 형성의 필수 원인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단백질은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효소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효소. 다 단백질입니다. 효소도 다 단백질이에요.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은 식물체 내에서보다는 토양의 pH를 낮추는데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황은. 아시겠죠? 자, 그다음 황이 부족할 때는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상부 성장률이 감소하고 황백화 현상이 위쪽에서부터 생긴다고 하네요. NPK랑은 다르네요. 칼슘과 비슷하게 생기네요. 지표면에서 가까운 입에서 발생한다고 하네요. 자, 어때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보도록 합시다. 자, 확연히 다르죠? 그쵸? 옥수수입니다. 어때요? 이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뭐 자, 구분이 안 가시죠? 그쵸? 잔디를 보도록 하죠. 우리 잔디를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이거 전체가 있는 거고 이것은 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약간 그 칼륨이랑 약간 비슷한 현상을 띠긴 하네요. 중간이 녹색이고 양가 쪽이 노란색으로 변하는 현상이 생기네요. 켄터키 블루그래스 볼까요?
칼륨이랑 약간 비슷한 형상이 보이시죠? 그쵸? 근데 전체적으로 변하는 색이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그쵸?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량 원소로 들어갈게요. 철, 망가니스 있습니다. 철은 제가 아이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켄터키 블루그래스 품종을 하나씩 안 쓴다 그랬죠. 몇 가지 썬다 그랬죠. 그거는 오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얼룩이 생겼을 때 아이언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질소, 마그네슘, 아이언 이런 것들이 녹색과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골프장 컨설팅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 아이언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굉장히 노련한 사람들이죠. 녹색 그럼 무조건 질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이언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대단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아이언을 많이 쓴 사람은. 자, 잔디가 가늘어진 현상 발생하고 노란색보다는 백색 증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네요. 자, 백색 현상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해 하는데 품종이 달라서 색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이언이 이제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품종은 녹색을 유지하고 어떤 품종은 백색이 되고 막 이렇게 얼룩이 돼요. 그랬을 때 아이언을 공급해 주면은 녹색이 균일하게 됩니다. 그때는 질소를 준다고 균일하게 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망가니스 보도록 합시다. 뭐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원소이긴 합니다. 자, 그냥 미량 원소이고 여러분 많이 쓰이지 않는 거니까 이제 한 번씩만 짚고만 넘어갈게요. 자, 그물맥세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잎에서 괴사 현상이 발생하며 잎 전체에 환백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철, 켄터키 블루그래스에서 철이 부족했을 때 얼룩이 생기는 현상의 사진이에요. 어때요? 이거 보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연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되게 얼룩덜룩 돼 있죠? 이건 우리나라 병천에 있는 그 버드우드라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아이언 써보세요. 그럼 이제 근데 골프장 이제 한꺼번에 했다가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분에 조금 해보고 되면은 전체 적용하고 보통 이렇게 해요. 일부분에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일주일 지난대요. 똑같은 장소예요. 이쪽은 안 뿌리고 이쪽은 뿌렸습니다. 어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일주일 사이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쵸? 아이언이 첨가됐을 때 회복되는 사진입니다. 그쵸? 요거는 여러분들이 켄터키 블루그래스를 많이 재배하실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3가지나 4가지 품종을 섞어서 재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때 우리 시흥 아카데미에서 배웠지? 그래서 아이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아연과 구리. 아연과 구리를 제가 직접 뿌려가지고 사용해 본 적 없습니다.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제품에 여러 가지 섞여 있어가지고 뿌리는 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뿌린 적은 저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보도록 하죠. 미량 원소이긴 하지만 성장률이 감소하고 위쪽 잎에서부터 노란색으로 변하며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기면 시들어 간다고 합니다. 얼룩덜룩한 무늬. 자, 이거는 이제 병이랑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얼룩덜룩하니까요. 자, 구리 보도록 할까요? 둘 다 불이동성이네요. 그 다음에 끝에서부터 괴사하고 괴사 현상이 관부로 서서히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리가 부족했을 때 방치하면은 관부까지 돼서 전체가 다 죽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일은 여러분 보기 거의 힘듭니다.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까랑 이제 중복되는 사진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양분이 많은 것이 좋으냐, 적은 것이 좋으냐, 적정 수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쵸? 이제 이 한 가지 그래프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요 부분이 가장 좋죠. 요 부분이 가장 좋죠. 당연하죠. 근데 10%가 성장이 감소하는 수준이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알아놓으세요. 여러분이 비를 언제 줘야 되느냐, 언제 줘야 되느냐, 이 구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해요. 왜? 항상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주세요. 주기적으로. 한 달에 2번 뭐 이렇게 언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사실 약간 부족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가 수분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죠. 10개가 필요하면 7, 8개만 주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기억나시나요? 자, 이 부분이 근데 이때까지 가면 좋지는 않죠. 이때는 최악입니다. 이때는 최악이에요. 이건 거의 그냥 바로 죽습니다. 3톱 되면 바로 죽죠. 아까 타중다가 말씀드렸죠.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줄 일은 여러분이 주시지는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료를 줄 때는 이 부분에서 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해야죠. 언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잔디를 재배하고 매일 이렇게 보고 정성을 쏟아서 보시면요. 얘네가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학자가 아닌 그냥 잔디하는 사람으로서 학자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리하면서 이제 건강하네? 더 줘야지 이것보다는 얘네가 성장이 줄고 있네? 요럴 때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건강할 때 비료를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에 견디는 능력이 약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공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무에 확인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 NPK가 어떤 건지 알았다. 어떡하란 말이냐? 얼만큼 주면 되니? 내가 한 5,000평 있다. 얼만큼 주면 되니? 내가 화분에 지름이 10cm인데 얼만큼 주면 돼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 한 5문제 되는데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오늘 아주 튼실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잔디밭 8,000평을 조성했다. 질소 1제곱미터당 5g을 공급하려고 한다. 요소를 사용하고 싶다. 얼만큼 요소가 필요한가? 계산해 볼까요?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첫 번째 문제니까 저랑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요? 그리고 2, 3, 4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손을 들어오시면 제가 가거나 우리 조교가 가서 알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8,000평입니다. 8,000평이면은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죠. 3.3 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6,400제곱미터. 자, 5g이죠? 질소 기준입니다. 질소 기준이에요. 그쵸? 질소 기준을 5g 제곱미터당, 그쵸? 맞나요? 자, 그럼 뭘 쓰고 싶습니까? 요소죠? 요소는 46% 포함하고 있죠? 그쵸? 질소 기준으로 5g이니까 요소가 얼마큼 필요하느냐. 그쵸?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 요소를 얼마큼 사서 뿌리실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필요한 양을 X라고 하고 46%니까 0.46을 곱하면 이것이 제곱미터당 얼마요? 5g 이면은 뭐가 나올까요? 제곱미터당 필요한 요소의 양이 나오겠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곱미터당 5g 필요한 거는 질소 기준이죠. 근데 요소에는 46% 들어가 있죠. 요소의 양에다가 46%가 질소 5g이니까 이것이 제곱미터당 필요한 요소의 양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5 나누기 0.46이 되겠네요. 그쵸? 맞나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자, 몇이 나오나요? 287g이죠. 그람. 왜냐면 제곱미터당 5g이니까. 그쵸? 287g이 나오나요? 이거 아닐 텐데. 5 나누기 0.46이면 얼마인가요? 예? 10.86이요? 그러면
86이니까 10.9라고 하죠. 10.9g이 필요하죠. 10.9g의 요소가 1제곱미터당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필요한 면적이 얼만큼이죠? 여기죠. 곱하기 26,400 하면 되겠죠. 몇이 나오나요? 26,400 곱하기 10.9 하면 되겠네요. 286,956g이죠. 자,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바꿔보죠. 요거 올리면 287kg이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8,000평에는 대략 287kg의 요소가 필요하네요. 이해되셨죠?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2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번. 2번은 인이죠, 인? 인. 가운데죠? 가운데. 5% 들어가 있네요. 자,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질소를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인을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푸시다가 어려우시면은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세요. 제가 가거나 우리 조교님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똑같이 8,000평이니까 26,400제곱미터. 그리고 2는 12, 5, 10입니다. 그리고 5g입니다. 제곱미터당. 자, 계산해 볼까요? 자, x 곱하기 0.05가 되겠죠? 5%니까, 그쵸? 는 5g. x는 몇이 되죠? 5 나누기 0.05는 100인가요? 자, 그러면 요것이 제곱미터당 필요한 요거의 양이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26,400 하면 26,400 공 2개 264만 g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2,640kg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계산되셨어요? 계산되셨나요? 자, 근데 여기서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비료 파는 곳에 농원이나 가시면 비료 푸대에 숫자 3개 적혀져 있죠. 요거는 NPK 숫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면 N, P2O5, K2O의 퍼센티지예요. 그러면은 순수하게 P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P를 기준으로 하면 이 안에 P는 44%예요. 그 다음에 K2O 안에 K는 83%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44%를 중간에 넣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 곱하기 0.05 곱하기 0.44는 5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3번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은 문제인데 P2O5죠. P2O5는 요게 답이 맞는 거예요. 근데 P로 기준으로 한다면 0.44를 중간에
계산식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P2O5 안에 P가 44%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조금 이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죠. 0.05 곱하기 0.44는 몇이에요? 0.02, 0.02로 하죠. 뭐. 자, 5 나누기 0.02는 어떻게 되죠? 250이요. 자, 250 곱하기 26,400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P 기준으로 했을 때 필요한 양을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여러분 따라오고 계세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 손 들어볼까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네? 어,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골프장에서 몇 톤 쓰는 거는 흔한 일이에요. 8천, 자, 8천, 이거는 왜 이렇게 양이 많냐면요. 인산의 함량이 낮아요. 5%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쓰려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질문하신 게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많이 씁니까? 계산이 맞는 건가?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맞는 거고요. 실제로 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요소 같은 경우는 46%죠. 함량이. 그래서 실제 요소의 양은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요. 왜? 질소의 함량이 46%나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5%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을 많이 써야 돼요. 자, 이런 일이 어디서 생기냐면 최근에 여러분 비료와 관계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가축의 부산물 있죠. 가축의 부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그 환경적으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축의 부산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많이 만들어요. 좋죠. 좋죠. 자연에서 온 거니까 좋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질소의 함량이 낮아요. 약 2%, 1점 몇 프로? 많아야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요소 같은 경우는 46개를 쓰면은 얘는 두 개밖에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질소를. 그러니까 몇십 배를 더 써야지 요소만큼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돼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돼요. 만약에 양을 적게 쓰고 싶다. 그러면 질소나 인산의 함량이 높은 것을 쓰면 됩니다. 근데 이 비율이 낮잖아요? 그럼 쓰는 양은 훨씬 많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뭐 비료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계산해 보신 분은 알 텐데 이 함량이 낮을수록 사용량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 전부터 제가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그 담당관님께서 좋은 얘기 하셨죠. 뭐 단일로 팔아도 섞어서 판다면서요. 제가 이제 업자들은 제가 상대를 안 하니까 제가 모르겠는데 단일비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일비를 쓰는 것이 조금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래서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오늘 내내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내내. 아셨죠? 자, 일단은 여러분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아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칼륨 계산 한번 해볼게요. 칼륨 계산. 자, 뭐부터 계산하시냐면 5번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5번부터 계산하시면 질소처럼 계산하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4번은 질소 5번 문제에다가 중간에 곱하기 0.83. 왜냐면 83%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자, 5번 문제부터 봅니다. 곱하기 이렇게 되죠? 아, 0.05가 아니네요. 0.1이네요. 0.1. 그쵸? 자, x는 몇인가요? 5 나누기 0.1? 예? 50이죠? 요것이 필요한 제곱미터당 필요한 양이죠? 그럼 50 곱하기 26,400 하면 몇인가요? 1320kg인가요? 자, 이제 질소 계산식은 여러분 뭐 이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4번 문제고요. 예, 지금 5번 문제. 5번 문제.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4번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K를 기준으로 한다. K2O가 기준이 아니라 그 K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X는 곱하기 0.1 곱하기 0.83이 돼야죠. 이게 5가 돼야죠. 그쵸? 왜냐하면 K2O가 기준이 아니라 K가 기준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0.1 곱하기 0.83은 어떻게 되죠? 0.083인가요? 자, 5 나누기 0.83 하면 되겠네요. 그쵸? 5 나누기 0.83 하면 어떻게 되죠? 5 나누기 0.083. 60.24. 그쵸? 자, 60.24 곱하기 26,400이네요. 그쵸? 1200, 1590kg인가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료 판매하는 곳에 농원이나 이런 데서 가셔서 보시면은 숫자 3개가 적혀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N, P2O5, K2O 이렇게 3가지의 함량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근데 간혹 저것이 아니라 PK 요 순수로 표시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해 보시면 1320, 1590, 8000평 기준으로 차이가 좀 나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이나 또 잔디에 대한 효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이걸 확인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소 같은 경우는 보통 5g 많이 써요. 5g. 뭐 그다음에 3g도 많이 써요. 3g. 그래서 조금 준다 그러면은 2g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제곱미터당. 그래서 보통 5g 주기도 하고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8g, 10g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곱미터당 그램 수가 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양으로 본다면 그 양은 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또 하시다 보면 또 궁금한 점 있으실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